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9강입니다. 9번째.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만 더 열심히 따라오시면 이제 곧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7세기로 넘어왔잖아요. 17, 18세기 아주 역동의 시간 또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 지금 현대까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좀 잘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잠깐 좀 복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어디까지 기억나시나요? 종교개혁까지는 아시겠죠? 중세가 지나가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왔는데, 중세의 말에 카톨릭이 이제 많이 잘못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대혼란이 있게 된 거죠. 결국엔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효시들이 있었지만 중세의 교리로 교권으로 다 이렇게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루터와 칼빈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종교개혁 바람이 일어났죠. 그러나 카톨릭은 또 여전히 강세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그 싸움을 뭐라 그런다고요? 30년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죠? 30년 전쟁. 여러분 3년 전쟁도 어마어마한 건데 3개월 전쟁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30년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적이 뚜렷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상과 이념과 종교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심지어는 한 마을에서도, 심지어는 한 가족에서도 카톨릭을 믿는 사람과 개신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끼리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끔찍한 전쟁. 그 결과 서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한쪽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 서로 공존하는, 공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찾게 되었죠.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스트팔렌 조약.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아주 프랑스 용어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거, 지난번에 키워드이기도 했죠. 뭐예요? 톨레랑스. 톨레랑스라고 하는 톨레랑스 또는 톨레랑스 톨레랑스라고 하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관용이다.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냥 너와 나는 당신과 나는 서로 그냥 다르다. 그걸 그냥 따지지 말자. 나를 기준으로 하면 저 사람 틀린 거잖아요. 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틀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잖아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그냥 서로를 인정하는 거. 요즘에 취존이라는 말이죠. 취향 존중, 서로 그냥 서로 취향을 존중해주는 그런 톨레랑스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네, 아이고 기침 소리가 컸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개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체. 그리고 이 개체에 대한 개념은 개인주의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세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개체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람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집단이에요, 집단. 그리고 이 집단의 위에 있는 교황이라든지 어떤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냥 명령하면 끝이지, 그 나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의견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로 점점 오면서 개인, 내 생각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17세기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17세기라고 하는 것은요 1601년부터 1700년대까지죠. 이게 1600년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16세기 이렇게 생각하기 아니에요. 이걸 17세기라 그래. 18세기는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18세기라고 하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7, 18세기라고 하는 것은 1600년대부터 1700년대 99년까지를 200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인간의 개인주의가 나타나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그 이전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왜? 이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뭘로? 율법, 교리, 이런 걸로 관습, 전통 이런 걸로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범위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권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권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유리천장을 이제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부시한다 그러죠. 타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갈 수는 없는 이 선을 인간이 넘기 시작한 거예요. 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더해지면 뭐가 돼요?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가 발전을 할까요?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예를 들어 보면 이 교리 또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구를 이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태양이 도는 거죠. 지구의 이 우주의 중심은 이 땅이죠. 하나님이 만든 땅이고 태양이 도는 거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태양이 도는 거였는데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네.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네. 지구가. 그죠? 누가 그랬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랬어요. 1473년에 태어난 15세기에 태어난 코페르니쿠스는 이거를 알았지만 그가 그냥 기록으로만 남았지 주장하지 못했어요. 왜? 이걸 주장하는 순간 교리에 어긋나잖아요.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은 했지만 하고 그 권위에 눌려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세대 사람이랑 한 100년 후쯤에 태어난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이걸 발설을 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종교회의의 회부가 되죠. 그래서 너 똑바로 얘기해. 뭐가 도는 거야? 지구가 도는 거야? 태양이 도는 거야? 태양이 도는 겁니다. 태양이 도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소신은 확신은 땅이 돈다. 태양은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자기의 관찰이었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율법과 교리와 관습과 전통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 세대로 오면서 이제 이것을 깨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것이 옛날에는 견고했습니다. 중세 때는 완전히 견고했고 콘크리트였고 중세가 무너지잖아요. 중세가 무너지면서 교권이 무너지잖아요.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중세가 무너지게 된 또 하나의 제가 계기를 말씀드렸죠.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외부적인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 권위가 외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도덕적이고 아주 잘하면 대통령 말 한마디 잘 듣죠.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비리투성이고 뭐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말 하면 들어요? 니나 잘해 니나. 그러면서 안 되는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권위가 무너지면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실력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공정하고 그러면 애들이 까불지 못하죠.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맨날 선생님이 뭐 술 먹고 학교 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들이 저기 선생이야? 선생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라. 내 생각하는 그 주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더 중요한 게 과학의 발전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철학의 발전이에요. 철학. 드디어 중세까지만,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철학은 신학의 한여라 그랬어요. 그죠? 이 신학을 하기 위한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철학이 독립돼서 완전히 이제 철학이 신학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데카르트. 모든 합리주의의 효시죠. 계몽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뭘 얘기했어요? 코키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자기 자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 데카르트부터 근대 철학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독일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랑 쌍벽을 이루는 게 영국의 경험론이죠. 영국의 경험론, 베이컨. 너 이제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회의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는 거, 생각하는 자기.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뭐 이제 라이프니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꽃피었던 사람, 이성주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데카르트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완전히 정점에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칸트입니다. 칸트. 임마누엘 칸트. 칸트가 굉장한 사람이죠. 칸트. 철학자는 무조건 칸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을 하면. 칸트 굉장히 어렵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이 데카르트에서 칸트로 넘어가서 이성주의의 순수 이성 비판. 그러면서 이제 이성주의의 정점을 찌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칸트입니다. 뭐 관념론이라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다 계몽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칸트 철학을 계속해서 이제 칸트 시대가 굉장히 이제 오래 가죠. 그러나 칸트 시대의 한 장을 또 넘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겔. 이 헤겔의 철학을 또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데카르트, 칸트, 헤겔을 공부하면 이 17, 18세기를 이제 망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770년에 태어났으니까 1770년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18세기 이 17세기에서 시작해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이제 18세기 끝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헤겔이죠. 조금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화면을 조금 이쪽으로 조금만 더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헤겔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헤겔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헤겔에서 마르크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칼 막스죠. 칼 막스. 마르크스가 뭘 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물론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레닌에게 영향을 주고 레닌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위 말해서 소련을 공산화시키게 된 거죠. 1800년대 말에.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가 어디에 이제 소련이 되고 그러면서 중국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그 영향에 북한이 또 공산화가 되는 그런 이제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이런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헤겔이 줍니다. 헤겔 굉장히 방대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헤겔의 또 영향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헤겔의 영향을 또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생애 철학을 하는 쇼펜하우어, 니체. 쇼펜하우어, 니체. 니체가 쇼펜하우어가 자살론을 썼죠. 그러면서 이 삶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니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니체 무신론적인 철학을 극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생애 철학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칸트 헤겔이 이제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베이컨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컨, 그다음에 홉스, 로크, 존 로크, 그리고 버클리, 미국에 가면 버클리 대학이 있죠. 버클리, LA의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이 다 철학자입니다. 버클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데이비드 흉까지 다 이 사람들이 경험론자인데, 이 경험론자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시계 얘기하면서 디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게 계몽주의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생각하기 시작하는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이제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근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나타나죠. 분기점이 뭐냐? 그게 이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여러분 20세기 1900년대 들어오면서 뭐가 나타나요? 1911년인가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와 이쪽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세계가, 사회주의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가 이제 부딪히는 그 전쟁이 1차 세계대전, 이어서 2차 세계대전. 그 소용돌이에 이제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이제 일본 군국주의와 함께 같이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의 이제 말미에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우리 현대사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바로 그때 이제 철학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나타난 철학이 뭐냐? 그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실존주의 철학이. 그러면서 이 실존주의 철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에게 또 이어지느냐면, 여러분 이 앞에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나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1813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키에르케고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또 실존주의의 효시죠.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이 키에르케고르부터 시작해서 하이데거, 사르트르. 하이데거, 사르트르에 이르는 그런 이제 철학사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 실존주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실존주의가 현상학으로 이어지고 해석학으로 이어지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 지금은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넓게 보면 그건 이제 코로나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넓게 보면 이 사회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철학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과 해석학을 이해되고 현상학과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실존주의는 바로 이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공황 인간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철학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는 철학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닿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실존주의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존주의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철학의 하나의 이제 흐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에 쭉 따라가면 계몽주의의 시작이 데카르트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좀 아시고 그리고 이게 뭐 철학 얘기가 무슨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성경만 읽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결국엔 이 해석학의 영향을 받고요,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고요. 여기 이제 구조주의 뺐지만,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라든지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거 현실이잖아요. 교회는 이 현실 세계에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이런 철학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몽주의의 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몽주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이성 말고 또 뭐 있어요?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눈물 흘리는 거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쟤를 왜 좋아하지?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바보 같은데 내가 왜 쟤를 사랑하지?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랑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내 감정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따라가는 하나의 흐름이 또 생깁니다. 그걸 경건주의라고 그래요. 경건주의.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그죠? 이 체험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제가 너무 좀 이걸 유형화시켜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진짜 철학 전공한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좀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또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약간의 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계몽주의 라인, 인간의 이성을 따라가는 라인이 있고 경건주의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경건주의 라인은 말 그대로 경건하게 살겠다는 거, 경건하게 살겠다. 이 라인 중에 제일 이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요한 웨슬레죠. 존 웨슬레. 영국의 경건주의. 영국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크게 영국과 독일에서 있어요. 영국에서는 아까 웨슬리, 존 웨슬레. 웨슬레는 저기죠. 그 감리교를 창시했어요. 감리교. 그래서 웨슬레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리교이고 이 웨슬레안이 감리교하고 또 하나 있어요. 교단이 성결교예요. 그래서 감리교와 성결교의 뿌리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두 가지가 굉장히 경건하고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아주 그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리교도들은 메시에 딱 일어나서 메시까지 기도하고 메시의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런 사람들 우리 보통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웨슬리. 그리고 웨슬리는요 체험을 했어요. 그가 모라비안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라비안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모라비안의 뿌리가 뭐냐? 모라비안은요 사실 독일의 진젠도르프의 영향을 독일 경건주의의 한 흐름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보헤미아에서 왔어요.
보헤미아에서부터 왔는데 이 보헤미아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제가 종교개혁 이전에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존 후스와 위클리프.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스의 체코 프라하에 이렇게 딱 동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이 후스의 추종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영향이 바로 보헤미안들 그리고 모라비안까지 감고 이 모라비안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웨슬레이입니다. 이 사람들의 계보는 다 굉장히 경건주의고 후스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이미 얘기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라인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웨슬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들은 거기 제가 책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여기에 이제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뭐 읽으시면 돼요. 홀리 클럽을 만들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홀리 클럽으로 이게 지금 우리 포항에도 홀리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홀리 클럽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말씀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의 효시가 바로 웨슬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는 슈페너 거기 보면 프랑케 진젠도르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슈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의 경건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프랑케가 만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자리가 안 된다고? 네. 자, 보이십니까? 네. 이 독일의 경건주의 슈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이 프랑케가 뭘 만들었냐면 페다고기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페다고기움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같은 학교 시스템이에요. 학교 시스템.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오늘날과 같은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이제 이때 만들면서 경건주의 학교를 만들고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두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64페이지에 보면 이 경건주의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시대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개신교 스칼라주의라고 이제 일컬음이 되는 17세기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스콜라주의가 뭡니까? 중세 스콜라주의는 굉장히 철학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명론과 실제론 막 그러면서 사실 본질과 다르게 굉장히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쓸데없는 철학 논쟁. 그 스콜라 철학, 뭐 스콜라를 또 제가 너무 또 무시하라고 이제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철학 논쟁을 스콜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스콜라주의가 개신교에 와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로 또 굳어져요. 다시 교리 논쟁이 시작해요. 이 교리 논쟁으로 30년 전쟁 후에 이 개신교 역시 하나의 교리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바로 이 경건주의가 이것을 깨트리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직자들이 영적으로 이 경건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아주 신앙심들이 아주 두터워지고,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 설교가 은혜스러워졌고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평신도 활동이 강화되고 성경을 보급하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의 운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하나의 그런 조직체의 모습들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뭘까요?
이 경건주의가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율법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의 규격화된 거예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신앙이 굉장히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좀 하는 그런 그래서 기독교를 좀 율법주의적으로 만들게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경건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비신앙인으로 예배 일주일에 10번씩 안 나오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경건주의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그게 이제 청교도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런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그런 모습이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신앙이 율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양면성이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그 남부, 특별히 이제 미국 남부 지금도 지금 흑인 문제 때문에 인종 갈등 때문에 많이 있는데 남부는 목화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를. 북부는 그렇잖아요. 미국의 북쪽은 노예가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고 남부는 노예가 없으면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남북 전쟁이 결국엔 노예 해방 전쟁이 되는 건데 그게 자연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남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독교가 지금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기독교는 북쪽이에요. 뉴욕을 비롯해서 저기 보스턴 뭐 이쪽으로 해갖고 저 북쪽으로 가 있고 개신교의 한 흐름이 남부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남침례교가 그쪽으로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뭐 그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마지막으로 계몽주의와 경건주의의 공통점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공통점이 뭐냐?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어떤 교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권위죠. 교회의 권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위죠. 율법의 권위가 있죠. 율법의 권위. 율법에서 말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 율법이라는데. 교회의 권위 이런 거죠. 교리가 말하는 권위, 관습의 권위, 관습의 권위, 전통의 권위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회도 뭐 강대상 하나 바꾸는 것도 뭐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의자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의자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 관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국 교회도 보수적인 이 한국 교회의 문화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는 이 모든 권위에서부터 반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성과 경험, 이 경건주의의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것은 이성이죠. 이성과 경험은 모두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내 생각, 이성이 뭐 내 생각이잖아요. 경험은 뭐 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은 나의 발견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발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거기서 제가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실존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외부의 세계의 중심이 내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죠. 17, 18세기 좀 뭐 제가 글쎄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쟁을 통해서 톨레랑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제도화되긴 했지만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개인주의가 시작이 됐고 인간의 개인주의는 과학의 발전과 철학의 발전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과학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발명이 생기고 뭐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철학이 또 발전하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칸트, 헤겔, 마르크스에 의한 쭉 이제 이쪽 라인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는 무신론 철학으로 가기도 하고 경험주의에 의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철학이 그래서 지금은요 철학이 철학과 신학은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을 했죠. 물론 유신론적 철학자가 있어요. 베르그송이라든지 몇 사람들이 유신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학이 있지만 대부분의 철학은 그렇지 않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강의 맨 마지막 쪽에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다가 제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 썼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실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현상학이 이렇게 이 흐름으로 가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흐름 아까 인간의 이성이 있었다면 인간의 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나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한계점을 감성이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슐라르 마하라고 하는 우리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학자. 이게 감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정.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덤덤하게 만나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 떨림, 그 경외심,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오셔도 막 눈물을 흘려요. 왜 우셔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 내 마음이 떨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거는 다 거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해결 넘어가면서 정신분석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들 독립적인 이제 하나의 학문 세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경건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경건주의는 영국의 경건주의가 있고 독일의 경건주의가 있고 항상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베이컨 같은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건주의의 흐름이 마지막 이제 가다 보면 이 끝에 뭐가 있냐면 체험주의로 나오고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우리가 흔히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이제 찬양 운동 오늘날의 이제 그런 운동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또 다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단도 거기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단들도 막 거기서 막 나오고 교주들도 거기서 막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뭘로 하나로 탁 규정 지을 수 없는 어쨌든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를 여러분이 17, 18세기에 계몽주의와 경건주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두 흐름이 있다. 이제 나중에 19세기로 넘어가면요. 계몽주의는 자유주의로 발전합니다. 계몽주의는 이제 자유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이 경건주의는 뭘로 발전하게 되냐면 경건주의는 개인의 경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폭발하죠. 어디로? 세계로. 그래서 세계 선교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19세기입니다. 19세기는 세계 선교의 시대예요. 그 세계 선교의 시대에 19세기에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미국에서 폭발을 해서 미국에서 19세기 중엽에 1차 대부흥운동, 2차 대부흥운동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경건주의의 어떤 하나의 폭발, 화라산같이 폭발하는 그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오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선교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흐름에 우리 한국에도 조선 땅에도 와서 복음을 뿌리는 그런 역사가 19세기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키워드. 아이고, 키워드는 생각을 못했네. 키워드.
예, 키워드는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예, 키워드는 여기 오늘 키워드. 자, 이걸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사람. 아까 얘기했죠? 예, 영국의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사람. 감리교의 창시자. 예, 우리 뭐 장로교지만, 장로교는 어디예요? 칼빈이요. 감리교는 그 양반이 아시겠죠? 그분의 이름을 쓰시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써놨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요. 이제 벌써 9강이 끝났습니다. 이제 11, 12, 3번 남았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좀 생각이 많아야 되고, 사실은 이제 좀 여기 뒷부분은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좀 그래야 되는데, 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따라오시고, 이것도 열심히 보시고, 다른 자료들도 혹시 있으면 좀 잘 찾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